아침 일라디오. 주변에 주말 농장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아이들이랑 같이 토마토, 오이, 상추 같은 거 길러서 나눠 먹는 건 참 좋은데 잡초 때문에 하도 고생을 해서 내년에는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농사를 업으로 짓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텃밭 농사 짓는 분들도 잡초 큰 고민거리이실 겁니다. 근데 강원도 평창의 청옥산이라는 곳에 가면요. 잡초 공적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600마지기에 있는 건가 봐요. 제가 지금 그 공덕비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게 쓰여 있습니다. 짧게 읽어드릴게요. 잡초라는 이름으로 짓밟히고 뽑혀져도 그 질긴 생명력으로 흙을 품고 보듬어라고 쓰여 있네요. 잡초라는 게 양면성이 있죠. 좋은 점을 보면 흙을 보호해주고 또 얼마 전에 폭우가 왔을 때 토양 유실 방지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초의 공덕을 기리는 비서까지 세우게 된 모양입니다. 잠시 후 환경을 생각해보는 지구를 지켜라에서는 농사에 잡초와 토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8일 수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향긋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러시아가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전쟁이 길어지는 것 같다. 이런 길어지는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맞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유럽의 주식인 빵값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유럽연합의 통계당국이 8월달 유럽연합 빵 가격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8% 올랐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상승률이 3%에 불과했으니까 1년 사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예. 유럽의 빵값 상승은 밀 수출 규모가 세계 5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 때문에 수출길이 막힌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빵값 상승률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헝가리가 1년 사이에 65.5% 올랐습니다. 와. 그리고 프랑스는 8.2%로 상승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네. 유로존의 빵과 곡물을 합친 가격도 1997년 1월달 이후 가장 큰 폭인 16.6%까지 올랐습니다. 19.5% 오른 것이 주택과 전기요금이니까 그것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주로 쌀을 먹는데 유럽에서는 밀이 주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유럽에도 가계 부담이 좀 올라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주식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쌀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이 헝가리 제빵협회는 평균 빵값이 앞으로 우리 돈 한 4,000원 정도 더 오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국가들 주민들은 보통 1년에 빵을 평균 50kg 정도 소비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탈리아 경우에 물가 상승 때문에 올해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식료품 소비가 3.2% 줄은 데 불구하고 이 고물가 때문에 지출되는 금액 자체는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작년 1월 달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물가 상승 때문에 가계의 소비를 평균 160유로, 우리 돈으로 한 22만 원 정도 더 증가시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서 유럽연합 국가의 저소득층들은 앞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유럽연합에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좀 빨리 네.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내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 농장이 미국에 건설된다. 수직 농장이 뭐예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이제 농작물을 재배할 때는 땅에서 넓은 면적으로 재배가 그렇죠. 되는데 이걸 약간 건물처럼 지어서 1층, 2층, 3층, 4층 수직으로. 빌딩처럼. 네, 맞아요. 네.
이 수십 층 높이의 그 건물 꼭대기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추고 각 층을 이제 농경지로 활용한다는 개념으로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 있는 닉슨 데스포미어 교수가 1999년에 처음으로 이 개념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네. 뭐 건물 대신에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각 컨테이너마다 각종 작물을 심어서 이걸 선반 형식으로 쌓아서 식물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잘 갖추어진 수경 재배 시스템을 통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병충해에 좀 더 강하고 생산성도 훨씬 높다고 하는데요. 이 박사 얘기로는 수직 농장의 수확량이 최대 같은 면적의 농용지보다 30배가량 많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 뭐 저기 용적률 쌓듯이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맞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의 전통적인 농법에 비해서는 여러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미국이 땅이 넓잖아요. 어디에 건설돼요? 지금 가장 큰 규모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고요. 아, 두바이에. 네,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인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수직 농장 단지를 건설한다고 미국의 농장 기업인 플랜티 언리미티드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면적은 평으로 따지면 14만 6,900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4,17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농장이 건설이 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딸기, 잎채소, 토마토 이런 것들을 여기서 키운다고 합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수직 농장은 기존 농장보다 단위 면적당 최대 350배나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다면서 이 수직 농장을 통해서 식품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게 될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건설하게 될 수직 농장의 높이가 9m, 보통 아파트 기준에서 한 층 높이가 2.8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3층보다 조금 더 높은 높이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재배 환경 조절이 가능하고요. 일부 시설은 로봇팔을 가지고 사람 필요 없이 이럴 줄 알았어. 네, 높이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농작물 재배하게 되고요. 완공이 된다면은 연간 최대 농산물 9,071톤 정도를 생산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또 이걸 통해서 물론 로봇팔 쓰기도 합니다만 네. 300개 정도 일자리가 또 창출된다고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단계적으로 건설이 되고요. 첫 번째 수직 농장에서는 미국에서 베리유의 한 3분의 1 정도 점유하는 식품 기업인 드리스콜이 이제 공급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딸기를 재배하게 되고요. 딸기를 매년 1,814톤 정도 생산할 수 있게 되고요. 네. 내년 겨울부터는 미국 북동부 전역에 소매점을 통해서 여기서 생산된 딸기를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2,000개 이상의 미국 내에서 수직 농장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미국 전역에 식량을 이미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뭐 제가 전해드리고 합니다만 폭염, 가뭄 뭐 이런 여러 맞아요. 가지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식량 공급망이 좀 뭐 병력 혼선도 보이고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수직 농장 등 이렇게 실내 농업 부분에 투자자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른 수직 농장은 최근에 3억 1,0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자받게 됐습니다. 저도 잠깐 좀 혹하는데요. 네. 투자를. 미래 그렇죠. 예. 갑자기 이런 생각을. 그 국내 그 모 개미 투자자도 예.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미래 농업에 대해서 저도 한번 관심을 농업에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큰 관심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네. 계속해서 미국 소식인데 미국도 가뭄이 좀 길어졌나 봐요. 네. 옥수수 수확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뭄이 지속되면서 옥수수 수확량이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 농무부가 월간 세계 농업수급 예측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올해 내년 옥수수 재고 전망치가 10년 만에 최저치인 12억 1,900만 부실, 그러니까 톤으로 따진다면은 3,315만 톤 정도로 낮춰 잡았다고 하고요. 네. 콩 재배 전망치도 7년 만에 가장 적은 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뭐 세계 곳곳에 여러 식량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전쟁 때문에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콩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전 세계는 올해 미국의 그 가을에 그 대규모 생산에 네.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에 미국 서부 지역에서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미국산 옥수수, 콩 예상 수확량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튀르키예 중재로 흑해를 통해서 식량 수출에 뭐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이 불확실성이 커졌고 결국은 옥수수, 콩 선물 가격이 그래서 크게 오른 겁니다. 그렇군요. 미국 농무부가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콩 선물 가격이 4.2% 오르면서 2개월 반 만에 일간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요. 옥수수 가격도 좀 내리다가 6월 28일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까지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도 좀 작황이 좋지 않다는 뉴스가 네. 들어와 있고 아르헨티나에서는 가뭄 때문에 심지어 농사를 포기하는 지역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아르헨티나도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일부 지역이 가뭄 때문에 곡물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기후 위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미 지역의 신용도 하락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라니냐 등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아르헨티나 농업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대 대두 수출국 콩을 수출한 나라이고요. 네. 밀, 옥수수도 역시 많이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아르헨티나 곡물 거래소에 따르면 가뭄 피해를 본 재배 면적 비율이 지난달 29%에서 최근 46%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뭄이 심각한 재배 면적 가뭄 때문에 심각한 재배 면적이 지금 18%에서 34%.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요. 네. 결국은 일부 지역이 밀 수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밀도 포기하고 아르헨티나가 방금 옥수수도 주요 수출한다고 하셨는데 네. 옥수수는 파종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 달 말에 비가 많이 내려야지 옥수수 재배가 원활해지는데 앞에 말씀드린 라니냐 때문에 네. 강수량이 적어서 또 파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곡물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요. 최근 27년 사이에 최악의 옥수수 재배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곧 발간될 보고서에서 2022년, 2023년 옥수수 재배 추정치를 줄일 것이다 이렇게 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곡물 거래소 관계자 역시 핵심 농업 지역에서 파종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대규모로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어찌됐건 아까도 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가뭄 때문에 농업이 피해를 입으면 여러모로 돈을 벌 길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국가 신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특히 앞에 말씀드린 나라들은 곡물을 많이 수출한 나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업 신용도 하락도 이어질 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서 남미 지역과 카리브해 인근 지역이 기후변화 위험에 직면해 있고 또 남아메리카의 다양한 지역과 산업 전반에 걸쳐서 신용도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허리케인이나 대형 산불, 네.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등 때문에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정부와 기업의 수익성과 현금 흐름, 신용 등급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남미 지역 국가의 신용도 하락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옥수수 수출 국가인 멕시코도 심각한 가뭄에 노출돼 있고 네. 칠레도 물 부족 때문에 광산, 농업, 수력 발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페루는 홍수 그리고 해수면 상승 때문에 농업 부문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고 광산 부문 역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도 기후변화 때문에 농업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아르헨티나 역시 이 기후 때문에 국가 경쟁력 또 생산에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르헨티나 소식 하나 더 들어와 있네요. 아르헨티나 해변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여서 해양 생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네, 이거는 화면을 통해서도 많이 보실 거고 뉴스도 많이 네. 보실 텐데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발데스 반도 해변에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이면서 바다 표범, 바다 사자들이 네.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이 발데스 반도가 면적이 3,625제곱킬로미터인데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어느 정도입니까? 서울 면적의 6배 달한다고 넓은 합니다. 지역이네요. 네, 그 대서양과 맞닿아 있는데 바다 표범과 남아메리카 바다사자의 중요 번식지고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남방 긴 수염고래 서식지도 잘 알려진 곳이라고 합니다. 네. 마젤란 펭귄 등 다양한 해양 동물의 생태계로 인정을 받아서 1999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자연유산으로도 이제 지정한 곳인데 8월 말에 발데스 반도 해변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이면서 이 바다 표범이 이 쓰레기에 이제 감겨 있는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 SNS를 통해서 퍼졌습니다. 네. 발데스 반도에 위치한 페르토리코 피라미드의 바닷가는요 현재 80%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유, 그 플라스틱 쓰레기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대서양과 제가 맞닿아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대서양에서 오는 건데요. 오징어, 새우잡이 어선들이 버리고 간 그물, 플라스틱 상자 등 폐어구가 대부분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유엔의 환경오염 관리 보고서를 보면 해양 쓰레기의 85%가 플라스틱 쓰레기고요. 1억 9,9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이 중에 10% 미만만 겨우 재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문제는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깨지고 부서지면서 작은 파편이 되고 이걸 해양동물들이 음식과 혼동해서 먹으면서 결국은 생명에도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거고요. 어쩌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게 모르게가 아니라 먹고 있을걸요? 네.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누적되면서. 네, 그 뭐 보고서 같은 걸 보면은 사실 우리 몸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 이 플라스틱 문제 점점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전 인류의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좀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해외 농업 소식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논란으로 정치권이 계속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놓고 정치권의 충돌이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순방이 외교 참사라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물어 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에 박진 장관은 야당이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비판했고요. 이 국민의힘도 해임 건의안은 국정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발언을 처음 보도한 MBC의 보도 경위를 묻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무슨 근거로 대통령의 발언을 바이든으로 확신했는지, 이 대통령실의 확인을 거쳤는지를 물었고요. 네. MBC 보도로 한미동맹이 훼손되고 국익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MBC는 상식적인 근거와 정당한 취재 과정을 통해 보도가 이뤄졌다라면서 이 최고 권력기관이 보도 경위를 해명하라는 식의 공문을 보낸 것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충돌이 이어지며 상임위 곳곳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 비서실 등을 소관하는 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실 긴급 현안 보고를 받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왜곡 보도가 문제라고 맞섰고요. 회의가 20여 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이 불똥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도 튀었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가 먼저라면서 청문회에 제동을 걸었고 이에 국민의힘은 후보자 검증과 무관하다라고 맞서면서 오전에는 질의 한 번 없이 1시간 만에 정회가 됐었습니다. 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미국 해리스 부통령과 만남을 가졌네요. 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장례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입국 후 곧바로 해리스 부통령과 만났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국 내 한국산 전기차 세제 혜택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고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국 행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 측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해소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다라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KBS는 IRA, 그러니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미 의회 처리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수십억 원을 들여서 미국 로비 업체를 고용했음에도 관련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외교부는 국회 보고를 통해 그 23억 원이 들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이 공개될 때까지 전혀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8월 7일 그 직전에 4일이었죠. 8월 4일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한을 했었는데
이 기간에도 외교부는 IRA에 대한 영향 분석을 하지 못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내일 방한에서 DMZ를 방문할 예정이고요. 한덕수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오늘 만날 예정입니다. 북한이 어제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미국을 맹비난했다고요? 네,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을 공식화한 북한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원된 한미 훈련은 이 전쟁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행위로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제재는 강도적이고 극악한 결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 핵무기 선제 사용을 공식화하면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것은 이 주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정답이라며 미국에 각을 세웠는데요. 그 밖에 총 18분 길이 정도의 연설을 했는데 그런데 북한은 한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유엔 북한 대표보관기자는 한국의 근거 없고 도발적인 발언을 전면 거부한다면서 상대하고 싶지 않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노동청이 중대재해법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제 전해드린 바대로 대전 유성구의 한 대형 아울렛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하는 참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숨진 분들은 이 택배나 청소, 방제 등을 담당하던 노동자들이었고요. 이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들이었는데요. 관련해 대전 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청인 현대와 이 하도급 업체 관리자 등 이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합동 감식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최근 건립된 현대식 시설에도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라면서 이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220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어제 그 전날보다 2.92포인트, 0.13% 오른 2223.8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소폭 반등을 한 건데요. 하지만 장중 한때 2200선이 깨지면서 위기감이 돌았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장중 2200선을 하회한 것은 지난 2020년 7월 이후 2년 2개월여 만인데요. 이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세를 보이며 반등을 했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전날보다 5.74포인트, 0.83% 오른 698.11로 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9.8원 내린 1,421.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최서원 씨 태블릿 PC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했네요. 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 복역 중인 최서원 씨의 것으로 알려진 이 태블릿 PC를 정부가 최서원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최서원 씨가 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여전히 최서원 씨 측은 이 태블릿 PC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최서원 씨 측은 이 특검 수사 결과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태블릿이 최서원 씨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반환받으려는 것이다라면서 그리고 이를 통해 태블릿이 이 최서원 씨가 실제 사용한 게 아니라는 결과를 따로 받아 재심을 청구하는 걸 고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스토킹 범죄 소식이 요즘에 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집요한 스토킹에 흉기까지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에 그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몇 시간 동안 2, 3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고 심지어 직접 찾아가서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2일 오후 11시 10분쯤 인천의 한 공동주택 건물 계단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공격했는데요. 피해자가 간신히 도주해 목숨을 건졌는데 크게 다쳤습니다. 네.
이날 남성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이 같은 행위를 했는데요. 범행 약 1시간 전에는 테라스를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서 이 반려견을 또 학대한 것으로도 조사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범행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9,425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25,000여 명 정도 늘었는데요.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난주 화요일과 비교하면 8,400여 명 정도가 적고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11주 만에 가량 적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01명으로 그 전날보다 26명이 줄었고요. 사망자는 26명으로 역시 그 전날보다 7명이 줄었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2가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전 예약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거나 1339 전화를 통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전 예약에 따른 예약 접종과 당일 접종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네. 접종은 고위험군부터 먼저 실시가 됩니다. 다만 잔여 백신을 활용한 이 당일 접종의 경우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도 기초 접종을 완료했다면 그 다음 달부터 접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이 과거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졌다는 통계 조사가 나왔네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31만 7,68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983년 통계조사가 시작된 뒤 가장 많은 분들이 지난 한 해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5,03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6% 정도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고요. 이 고령화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이 전체 사망자 가운데 80세 이상 비율이 절반이었는데요. 이 80세 이상 사망자 비중은 1983년 15%에 불과했지만 2006년 30%를 넘었고 작년에는 처음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 사망 원인도 크게 달라졌는데요. 그 1위는 10년 전이나 작년이나 암이지만 폐렴이 6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고요. 알츠하이머가 11위에서 7위로 이 폐혈증은 14위에서 9위로 올라갔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폐렴이 2.6배, 폐혈증과 알츠하이머는 3배 넘게 급증을 했는데 모두 이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서 많이 경험하는 질병입니다. 반면 기관지염과 천식 같은 만성 질환이 재작년에 이어 사망 원인 10위권 밖으로 밀렸는데요. 이 마스크와 거리 두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질병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미래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우주선을 소행성과 충돌시켜서 궤도를 바꾸는 실험, 요거 성공했습니까? 네. 우주 기술의 또 하나의 금자탑이 세워졌는데요. 이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 소행성과의 충돌을 이 100년 안의 인류의 가장 큰 위협으로 봤는데 이런 위협을 없애기 위해 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그 무인 우주선을 일부러 소행성에 부딪히게 해서 궤도를 바꿔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은 지구에서 약 1120만 킬로미터 떨어진 심우주에서 벌어졌는데요. 나사의 무인 우주선 다트가 소행성과 정확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이 다트 우주선이 570kg에 불과한데요. 이 궤도를 바꿔야 하는 소행성 이 다이모르포스는 이보다 800만 배나 더 무겁습니다. 이 골프 카트를 거대한 피라미드에 부딪히는 정도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소행성 궤도가 실제 바뀌었는지 여부는 이 2달쯤 지나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지구에서 750만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소행성은 발견된 것만 2,000여 개인데요. 실험 참가 과학자들은 이번 시도를 인류가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환경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서울 도심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기후정의 대행진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이번 여름에 폭염과 집중호우를 겪어보니까 정말 기후 위기가 실감이 나던데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예, 우리가 뭐 기후변화 하면은 보통 우리가 쓰는 화석연료로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우리가 하는 농업 그리고 땅과 특히 관계가 있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2014년에 개봉한 이 영화 배경이 이제 황폐해진 근미래의 지구가 이제 배경입니다. 모래 폭풍 때문에 정말 난리가 났던 그런 영화를 기억을 하는데요. 예, 그 감독이 약 한 40에서 한 50년 뒤의 미래를 배경으로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뭐 각종 병충해와 가뭄 그리고 모래폭풍으로 이 농업 생산성이 뚝 떨어져서 뭐 세계적인 식량 부족으로 해서 문명이 아예 쇠퇴한 상황으로 묘사를 하는데 영화 초반에 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 다들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고 있는데 그 푸른 하늘에서 이제 거대한 갈색 모래폭풍이 몰아치니까 막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이 차를 타고 서둘러 이제 집으로 피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장면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러한 모래폭풍이 실제로 일어나던 일이라면서요? 예, 그 영화를 만든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이 1930년대 미국과 캐나다 중서부에서 일어난 기후재앙 더스트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네. 그 연이은 폭풍으로 이 지역 농토가 황폐한 사건인데 몇 날 며칠 부는 모래바람으로 농사를 짓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죠. 실제로 1939년 쓰여진 그 존 스타인베그 소설 분노의 포도라고 있습니다. 네. 이 소설도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떠나는 어떤 가족의 고난기를 다룬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근데 모래폭풍이 얼마나 심했길래 이재민이 생길 정도였습니까? 예, 그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을 보면 이 모래폭풍이 딱 불면은 뭐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고 뭐 이 초록색 농작물을 하얗게 덮어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열쇠 구멍으로도 모래가 들어올 정도여서 뭐 그 구멍을 틀어막았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 소설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심각했군요. 사실 지금은 미국에서 모래폭풍이 분다 이런 외신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지역이 예전에 그랬습니까? 예, 사실 그 더스트볼은 지도에서 보면은 미국의 오클라호마, 뭐 텍사스, 뉴멕시코, 캔자스 이렇게 서부로 이어지는 프라이팬 손잡이 모양의 어떤 그 지역을 부르는 이름이었는데요. 네. 흔히들 이제 프레리라고 부르는 아메리카 대평원 남부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이 드넓은 아주 초지였어요. 네. 버팔로 그라스라는 키 작고 얕은 풀이 자라고 있었는데 이 아메리카 들소가 이 초지에 넓게 흩어져서 이제 풀을 뜯고 있었죠. 그렇군요. 근데 자연 초지였는데 왜 이런 모래폭풍이 불었던 겁니까? 예, 이제 미국 개척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막 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토지를 개간하고 농토를 만들고 이제 가축 방목지로 이제 바꿔 나가는데 1900년대 초반에 이르니까 거의 쓸만한 땅은 다 농토로 바꾼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남은 땅이 이 더스트볼이라는 땅이었는데 이제 더는 이제 경작지를 찾지 못한 이주민들이 이제 이 자연 초지인 땅을 이제 갈아엎고 이제 밀을 심은 거죠. 그러니까 초지를 갈아엎고 밀을 심으면서 그럼 그게 원인이 됐던 겁니까? 예,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이 토지 개간이 재앙을 몰고 올 줄은 몰랐는데 네. 작은 풀들로 이제 빽빽하게 이렇게 생긴 초지를 갈아엎으니까 땅이 사막과 비슷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곳의 농부는 이제 풀을 뜯고 이제 똥을 싸던 아메리칸 놀소였는데 이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깡그리 이제 풀을 다 뽑아버린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낯선 식물을 심은 건데 사실 이 풀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얕은 뿌리들로 이제 땅을 붙들어매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아주 가느다란 수로 그러니까 물이 침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농작물을 심으려고 이 풀을 다 갈아엎어 버리니까 토양이 침식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가 드러나고 또 가뭄까지 계속되니까 땅이 더 푸석푸석해진 거죠. 근데 이때 강풍이라도 불러치면 바람이 막 다 불면은 이게 거대한 모래폭풍으로 번졌던 겁니다. 잡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거였는데 그걸 네. 없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결국 사람이 초래한 인재였군요. 예, 이 모래폭풍이 1932년 텍사스주에서 시작됐는데 1930년대 내내 그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막
그 철로가 모래에 잠겨가지고 열차도 운행을 와. 못했고 뭐 자동차는 고장나고 또 옥수수 같은 농작물은 뭐 다 죽었습니다. 먼지에 덮여가지고. 그리고 소들도 먹을 게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황사나 미세먼지보다 더 심한 사태를 상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현상이 계속되니까 결국 농부들이 다 땅을 버리고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이제 무차별적인 토지 개간이 원인임을 깨달아서 미국 정부가 토양 보전국이라는 기관을 설립을 합니다. 네. 그리고 땅을 보호하는 농사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무차별적인 토지 개간을 말리기에 이르게 되죠. 하지만 뒤늦게 땅의 기능을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러한 사연이 있어서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였군요.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지구가 사막화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결국 이러한 현상과 비슷하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막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네. 뭐 좁게 정의할 수도 있고 넓게 정의할 수 있는데 넓게 정의하면 바로 이런 더스트볼과 같은 사태가 일종의 사막화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더스트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이라는 국제 기구가 있는데 올해 뭐 토지 전망 2022라는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은 세계 토지의 70%가 이미 인류가 자연 상태에서 농지와 도시 같은 걸로 바꿨다고 해요. 그리고 지표면 땅의 20%에서 40%가 이미 황폐해졌거나 황폐화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것과 기후변화와는 어떠한 관련이 또 있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대기 중에,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 대기뿐만 아니라 토양에도 탄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면은 탄소가 배출되잖아요. 근데 그 탄소가 절반만 대기로 가고요. 나머지 절반은 각각 그 토양하고 바다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토양에 탄소가 2,500기가톤이 있고 대기에는 800기가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토양이 가지고 있는 탄소량이 대기에 있는 것보다 3배가 넘게 많은 거죠. 와, 이거는 진짜 몰랐던 건데, 그러니까 그 말씀은 토양이 가지고 있는 탄소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토지를 개간을 하고 이제 땅을 해짓게 되면 탄소가 대기 중으로 날아간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표토층에, 그러니까 땅 얕은 층에 유기물이 탄소를 머금고 있어요. 그리고 네. 뭐 잡초 같은 게 죽으면은 뭐 낙엽이나 뭐 썩은 뿌리 같은 게 사실 다 탄소고요. 그런데 땅을 갈아엎으면은 이제 탄소가 대기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온실 효과는 더 심해지겠죠. 그런데 이제 현대 간행농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네. 보통 농업을 하는 거. 근데 매년 밭갈기를 하거든요. 팥을 갈아야죠. 예, 경운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또 단작 형태라고 그래가지고 한 가지 작물만 기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잡초라고 해서 다 또 뽑아버리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풀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땅에 있는 탄소가 대기로 올라가면서 온실 효과가 더 심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야, 이게 농사를 단일 작물을 심고 잡초를 뽑는 게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하는 농사 방식 요거를 조금만 바꾸면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예,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토양의 탄소 저장 기능을 연구한 라탄 랄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요즘에 쓴 논문을 보면은 우리가 자연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기후변화를 막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2020년에서 2100년까지 토양의 탄소 저장을 통해서 뭐 탄소 178기가톤 그리고 식생 조성을 통해서 155기가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157 ppm까지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연구가 나왔거든요. 네.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410 ppm 정도 되는데 사실 이 정도라면은 산업화 이전 그러니까 그 기후변화가 있기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잠재량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이미 많은 많은 초지가 경작지로 됐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토양 또한 아주 중요한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매년 밭갈이라는 단일 작물 재배에서 벗어나 땅심을 살리는 유기농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유기농이랑 뭐 잡초도 좀 같이 공생하고. 네. 밭갈이도 좀 줄이는 게, 근데 밭갈이를 줄이면 수확량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땅의 힘을 더 높여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네. 유기물이 더 축적이 되기 때문에
비료에서도 온실가스가 나오거든요. 비료를 쓸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땅심도 높아지고 수확량도 장기적으로 높아진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순환농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농법이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유기농 농업에 대한 관심도 좀 더욱더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6971번님, 국화 축제를 앞두고 오늘 국화밭에 제초 작업을 하는데 제초 작업을 하다 보면 잡초의 끈질긴 생명력에 감탄하기도 합니다. 정말 농사는 풀과의 전쟁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해야죠라고 보내주셨네요. 2315번님, 익어가는 곡식과 과일에는 요즘 같은 날씨가 효자입니다. 10월에는 모든 농부님들이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1926번님, 안녕하세요. 눈 뜨자 콩을 켜고 시작. 강승화 아나운서님, 대구 KBS 방송국 근무 잠시 하실 때 이미 봤던 대구 시민입니다. 그 후로도 쭉 잘 보고 듣고 있어요. 오늘은 남편 도시락 싸놓고 둘째 고2 깨우기 직전 잘 듣고 있음을 알립니다. 듣고 있으면 참 유익한 방송이네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세 분께 모두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6971-2315-1926번님께 드릴게요. 저희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교차가 심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저는 또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